이탈리아보다 못 사는 한국을 왜 항공사에서 VIP로 대우하는 거야? 한국은 세계 강대국의 모임인 지칠에 속하지도 못하잖아. 아니, 그게 뭐 태수야? 그런 건 중요치 않아. 한국 여권이 이렇게까지 강력한가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 여권 덕분에 감동받고 또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강력한 여권인지 깨달았다는 동유럽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한국 여권을 마법의 열쇠 같은 여권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30살 여자 세실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한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요즘 저는 하루하루 출근길이 즐겁습니다. 저는 승무원을 20살에 시작해서 벌써 7년 차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 항공사에 취업하기 전에 3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승무원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약 4년 만에 복직해서 일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승무원 일을 3년이나 쉬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으로 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후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한국 항공사에 취직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다행히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들보다는 빨리 귀화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어와 귀화를 위한 한국 문화도 열심히 공부했지만요. 한국인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 고향이었던 이탈리아였어요. 남편은 어릴 때 부모님의 직장을 따라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성인이 되고 부모님은 한국에 돌아가셨고 남편만 남았죠. 남편은 이탈리아에서 항공대학을 졸업해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상하시겠지만 저희는 직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하 항공사의 파일럿이었던 남편과 승무원이었던 제가 만나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연애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까지만 해도 남편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왕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이 한국인이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파일럿들은 동양의 이름도 잘 모르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에서 왔다며 험담했죠. 아시아인들이 유럽까지 와서 자기들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수군댔고요. 역시 가난한 아시아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도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한국의 정확한 경제 상황이나 생활 환경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남편 가족들을 보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선하고 착하고 바른 사람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만날 때도 주변에서 아시아 출신은 분명 경제력이 딸릴 거라고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한국 가족들이 정말 좋았고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 따뜻함이 좋았어요. 어차피 돈은 살면서 계속 벌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무시하는 직장 동료들이 언짢았습니다. 하지만 착한 남편은 자기가 더 노력하면 언젠가 동료들이 마음을 열 거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같이 비행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도착지는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하필 저희가 도착했을 때 공항 바로 근처에서 비상전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영화에서처럼 총소리도 들리고 연기도 보이고 비행기 안에 있었지만 정말 무섭더라고요. 기내에서 조용히 이륙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많이 심각해졌는지 대사관에 연락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가 탄 비행기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게 있어 우크라이나 공항에서 정비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죠. 그 말은 지금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로는 이탈리아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결국 공항에서 기장이 이탈리아 대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다수의 유럽 국가가 그렇듯이 이탈리아의 공공기관이나 여러 방면의 일 처리 속도도 미친 듯이 느려요. 이탈리아 대사관에서는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비행기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면 일주일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무서운데 일주일을 여기서 버티라니 이건 공포영화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승무원 친구들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승객들이야 애초에 여기로 오기로 한 사람들이라 먼저 내려서 다들 공항 밖으로 나갔는데 저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저희는 이러다 우리 무슨 일 생기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었을 무렵 갑자기 기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뒤로 남편이 따라오더라고요. 기장은 당황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제 짐을 챙겨서 남편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두가 충격받을 말을 꺼냈습니다. 저와 남편 단 두 사람만 먼저 이탈리아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명이 일어나서 따져 물었어요. 왜 저와 남편 둘만 가냐고요. 그러자 기장은 난감한 얼굴로 대답하더라고요. 이건 한국 대사관에서 진행시킨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고요. 알고 봤더니 한국 국적을 가진 남편이 이탈리아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봤다고 합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한국에서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러 항공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해외 항공사 비행기를 찾았다고 해요. 그 비행기가 이탈리아로 갈 예정이어서 그걸 타고 갈 수 있도록 했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되고 오로지 한국 여권을 가진 남편과 배우자인 저만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청한 쪽이 한국 대사관이었고 한국인은 남편뿐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다른 나라의 항공사들이 선뜻 이렇게 나서서 도움을 주는 건지 저조차도 너무 놀랐는데요. 그와 더불어 한국 대사관의 일처리 속도에도 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발이 묶이고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저와 남편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일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도 생활하면서 항상 뭐든 빠르게 행동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경험하게 된 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정말 대사관다운 태도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을 무시하고 얕봤던 주변 동료들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한국에 도대체 어떤 파워가 있길래 다른 항공사에서 한국인만 쏙 빼서 도와주겠다는 거냐고요. 한국에 대해서 급하게 구글에 검색해보는 동료도 있더라고요. 제가 짐을 챙기는 사이 열심히 검색해보던 동료는 어느 순간 입을 틀어막고 경악하더라고요. 다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동료가 충격을 받았는지 멍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 파워 랭킹 순위에서 10위 안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요. 게다가 190개 이상의 국가를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남편의 직업이 파일럿이라 어차피 세계 여기저기 다니니까. 저도 한국 여권이 그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여권 하나만으로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다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 여권으로도 가지 못하는 190개 이외의 나라들은 다 위험지역 국가들이더라고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한국 여권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못 가는 나라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저와 남편은 다른 비행기를 타기 위해 옮겨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면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여기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남편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다들 한국을 무시하고 남편을 탐탁치 않게 대했던 사람들이라 뭐라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국 대사관에서 연결해준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이탈리아로 돌아올 수 있었죠. 공항에 나와보니까 부모님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지역으로 가서 발이 묶였다는 연락을 받고 내내 초조하게 걱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한국 대사관은 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이 정도 수준이냐고 정말 놀라워했어요. 단순히 속도만 빠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지 이번에 확실히 실감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정말 놀랐는데요. 한국 대사관에서 남편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안전하게 이탈리아로 귀국했는지 확인하려고요. 끝까지 세심하게 안전을 확인하고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유럽 대사관들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애초에 한국 대사관이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귀국을 한 거죠.
아니었다면 아직도 전쟁 상황인 나라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와 남편에게는 아주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전쟁을 실감할 수 있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이틀 후에야 겨우 이륙 허가를 받고 이탈리아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출근해서 만나보니 동료들이 진이 빠질 대로 빠져 있더라고요. 다들 이탈리아는 자기들 나라인데도 흉만 보기 바빴습니다. 무슨 일처리가 그렇게 느리냐고요. 자기 나라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러니 절차고 뭐고 한국 대사관처럼 신속하게 움직여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무슨 절차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틀 후에야 돌아오게 한 거냐고 불만이 한가득해서 돌아온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실 한국 대사관이 지켜야 할 절차나 원칙을 무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던 것뿐이었죠.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발휘하는 영향력이 강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업무에 복귀해서 다른 나라들로 각자 비행을 가야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가는 비행기에 탔던 파일럿들과 승무원들의 출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었던 때 너무 오래 머물렀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쟁 중이라 상황이 예민한 만큼 하루 이틀이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 중에서도 안 그래도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미국 비행을 예정하고 있던 동료들이 제일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측에서도 비행기를 띄울 파일럿이 없으니 큰일이 났죠. 그때 구원투수처럼 나선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각 나라의 공항을 통해 알아본 결과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입국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답을 받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최대한 많은 나라를 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동료들의 입국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시간을 벌어주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항공사의 전무님과 상무님, 그리고 본부장님까지 직접 찾아와 남편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우리 항공사에 한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그리고 남편은 특진까지 해서 제일 파일럿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동료들은 반강제로 한동안 비행을 쉬고 지상 근무를 해야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유일하게 예전처럼 비행을 다녔죠. 물론 다른 동료들의 자리까지 채우느라 정말 강행군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도착해서 잠도 최소 시간만 자고 곧바로 돌아와 다음 비행을 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른 동료 파일럿들이 많이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직접 와서 사과하는 동료들도 있었다고 해요. 따지고 보면 한국의 파워가 이탈리아보다 강력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거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 나라가 한국이 가진 힘의 절반도 안 되면서 그동안 남편을 무시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하면서 사과를 받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잘 모른다고 어떤 나라든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남편은 본의 아니게 이탈리아의 한인 사회에도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각종 항공사들에서 한국인 승무원들과 파일럿들을 채용하려는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덕분에 이탈리아에 살던 한국인 교민들이 취업 자리 걱정을 덜게 되었어요. 저도 신입으로 들어온 한국인 승무원 후배에게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 덕분에 한국인들의 취업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고요. 파일럿 중에도 한국인 파일럿이 새로 채용되었어요. 그러자 저와 남편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 사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제 나라인 이탈리아에서 살았으니까 저도 한국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또 저는 한국의 항공사에서 승무원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탈리아인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 일하고 싶었어요. 만일 제가 이탈리아 국적으로 한국 항공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에서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한국 승무원들은 전부 아무 문제 없이 빠져나가는데 저만 국적이 달라서 혼자 남겨지면 정말 슬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귀화를 결심하고 퇴사를 한 후 남편과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귀화 조건 중 하나인 한국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해서 저는 3년 정도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국 문화와 기와 시험 공부에 열을 올렸어요. 외벌이를 하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한국 국적이 생기면 경제력도 더 늘어날 거라고 괜찮다고 했죠. 한국에 와서 살면서 왜 진작 오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수준이 높았거든요. 우선 대중교통이 그랬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니까 생활비를 절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차는 당분간 사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괜찮겠냐고 걱정했지만 한국에서 차가 없는 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버스나 지하철을 차 유지비나 기름값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버스든 지하철이든 어딜 가나 시원한 에어컨과 따뜻한 히터가 가동되잖아요. 거기다 무료로 초고속 인터넷까지 빵빵하게 터지고요. 자가용을 이용하면 운전만 해야 하는데 지하철 안에서는 공부도 하고 인터넷도 하면서 시간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인터넷 기술력이 대단한 나라라는 걸 한국에 온 지 단 며칠 만에 느꼈어요.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느꼈지만 한국은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곳의 일 처리가 정말 빨라요. 핸드폰 개통도 1시간도 안 돼서 다 끝났고요. 우체국에 택배를 붙이러 갔는데 대기줄이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줄이 필요 없을 만큼 일이 빨리빨리 처리되고 있었어요. 게다가 배달 속도도 다른 국가들의 국제 배송 속도보다 몇 배는 더 빠르더라고요. 덕분에 한국에서 산 선물들을 부모님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죠. 한국어 실력도 어느 정도 상승하고 귀화 시험을 앞뒀을 무렵에는 이탈리아의 옛 직장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제게 혹시 이탈리아로 복직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더 원한다고요. 물론 저와 남편은 한국에서 일을 하기로 해서 거절했지만 한국의 능력이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지금은 성공적으로 한국 귀화 절차를 마치고 한국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꿈꾸던 한국 항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죠. 한국 승무원들에게서 배울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국 국적으로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갈 수 있으니 한국 승무원들은 그만큼 경험도 풍부했거든요. 한국 여권이 아니었다면 갈 수 없었을 나라들도 문제없이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커리어를 쌓으면 다른 해외 유명 항공사도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항공사 근무 경력이 있다면 무조건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무서웠을 때 저를 무사히 나오게 해줬던 한국에게 아직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도 한국 항공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지내겠습니다. 한국은 제게 정말 감사한 나라이고 그런 한국의 국민이 된 게 아주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신속하고 빠른 일 처리를 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과도 끈끈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 국적은 그 힘이 아주 대단한데요. 이러한 한국의 국력이 전 세계로 더욱더 뻗어나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더 떨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일본보다 한국이 싫다고 느꼈다는 독일 내무부 소속 직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사고를 당한 객실을 주다니 예기치 못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되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한 호텔의 객실로 들어섭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조용하기만 한 객실의 정적을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 누군가 한 여성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따라 예년보다 더 낮아진 온도 탓에 으쓱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씨였는데요. 그녀가 문에 다가가 문고리를 돌려 열자 그 앞에는 한 여성이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도통 기분을 읽기조차 어려운 그녀를 본 여성은 표정이 굳어지고 마는데요. 그녀는 한국의 바닥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 소속 직원이 한국까지 와서 왜 바닥까지 가는 경험을 하게 된 걸까요?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쉘브르라고 합니다. 제가 소속된 부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 안전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국제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연재해나 테러 공격 사고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대비하기 위한 계획과 조치를 수립하고 진행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의 복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선해 경제적 복지를 촉진합니다. 또 국민들이 지내는 주택을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매 겨울마다 아주 골머리를 앓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추위와의 전쟁입니다. 특히나 지난 겨울 독일에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정도의 한파와 겨울 폭풍으로 인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에도 덮쳐버린 날씨에 크리스마스에도 문제를 끼칠 정도였으니까요. 시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하늘을 찔렀고 매년 겨울이 오기 전부터는 우리 직원들은 암울해지기 시작할 정도였어요. 전 지역 여기저기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사망자들도 계속 속출했죠. 독일과 프랑스를 통틀어 약 100만 명에게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 독일 서부에서는 최소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베를린에서는 일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폭풍으로 인해 방향 감각을 잃고 거리를 헤매다가 그 자리에 갇혀 그대로 돌아가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머나먼 아시아까지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방으로 대표가 되는 아시아의 두 나라인 일본과 한국으로 말이죠. 그 이유는 당연히 난방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또 그런 추위가 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대비를 해야 했거든요.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한 말이 10몇 년 전 이야기 같으시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불과 몇 개월 전에 일어난 실제 상황입니다.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강대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믿기지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스 히터나 벽난로는 안전 문제도 그렇지만 하루 종일 틀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물가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한 것처럼 에너지 요금 역시 치솟고 있기에 그 한파에도 사람들은 살을 내는 추위에도 꾹 참고 못 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은 더 심각합니다. 난방비를 아껴보려다가 되려 신장질환으로 사망하거나 동상이 심하게 걸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독일의 의료비는 정말 사악합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덜 써보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연일 문제가 되는 이상 기후현상 때문에 올겨울의 추위도 결코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히터나 벽난로 같은 난방 장비들은 택도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죠. 이번 겨울에 한 번 더 저번과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정부가 대응에 또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게 될 처지라 저희 입장에서도 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새로운 난방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해 아시아로 파견 근무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널리 에너지 효율적 방법으로 꼽히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거의 최종 목적지로 정해졌고 우리는 최종 결정을 한 뒤 설비 설치까지 하려면 기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기에 서둘러 떠나야 했습니다. 저희는 가장 효과적인 난방에 대한 방법을 찾아와야 했기에 먼저 시범으로 가정에 설치해 본 후 추후 늘려나가기로 했어요. 윗선에서는 진작에 시키지 왜 꼭 코앞에 닥치고 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일본을 먼저 갔다가 한국으로 가는 일정으로 잡았는데요. 자료들을 읽으며 일본으로 도착한 뒤 우리는 빠르게 가장 유명한 기업들과 일본 정부, 소속 공무원들과 만나는 자리에 참석해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오게 된 것은 코타츠 방식을 우리나라에 상용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직접 논의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코타츠는 일본의 실내 난방 장치의 대표적인 건데요. 주로 테이블 아래 설치하며 나무 틀에 화로를 넣고 그 위에 이불이나 포대기 등을 씌운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 속에 들어가 손과 무릎, 발을 넣고 몸을 녹일 수 있어요. 이외로도 회의를 하면서 일본의 다양한 난방 방식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히바치라 불리는 열패널 방식 원적 난방기 밀집을 이용해 가열하는 방식인 다케로미같이 다양한 난방 방식이 있었지만 애초에 염두하고 왔던 코타츠를 한번 사용은 해봐야 했기 때문에 코타츠가 있는 숙소에서 머물면서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이 매력적이기로 소문난 호텔로 향했어요. 외관으로 보기에도 실제로 코타츠를 사용해보니 실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보였어요. 첫 번째로는 테이블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 테이블의 높이가 일본과 너무도 달라서 생활 습관을 전체 다 바꿔야 하는 문제까지 직면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둘째로는 오래 사용할 경우 저온 화상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 같았어요. 주거 구조는 일본의 주택을 높게 짓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목조로 된 건물이 더 많은 편이었어요. 그 이유는 건물을 낮게 지을수록 지진에 무너질 확률을 줄일 수 있고 콘크리트보다는 목조 건물이 흔들림에 훨씬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많은 주택은 화재에도 약한데 방음은 정말 최악입니다. 예전에 고베에서 일어났던 대지진 때는 목조 건물 화재 때문에 6,00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라고 할 정도였어요. 호텔에서 머물면서 저는 처음 경험하는 불쾌한 소음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건물 내부가 소음이 심하다는 걸 들었지만 실제로 머물러 보니 그 심각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어요. 실제로 옆 호실에 텔레비전은 물론이고 떠들고 웃는 전화 통화 소리도 들리더군요. 독일은 이런 소음에 익숙하진 않아요. 멀리 떨어진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처음 겪어보는 소음 공해에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오기 전에 너무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야 해서 며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몸을 잘 못 챙겨서 그런지 몸 상태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비행기에서도 어질어질해서 타이레놀 하나를 먹고 회의를 하는 동안도 계속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해야 했어요. 그런데 숙소에 와서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지 볼이 뜨거워지고 열이 나기 시작했죠. 콧물이 줄줄 나오기 시작했고 밤늦게가 되자 기침도 나오기 시작했죠. 다행히 함께 온 동료와는 다른 객실에 묵고 있었지만 아마 워낙 방음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층 객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의 기침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다음 날 일본에서 남은 미팅을 위해 나갔습니다. 저는 혹시 스프나 따뜻한 차 같은 거 마실 게 없냐고 물었어요. 녹차를 싫어하는데 녹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론트로 찾아가 아침 일찍부터 따뜻하게 마실 게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다가온 친절한 일본인 직원분께서는 너무 죄송합니다. 따뜻한 그냥 물이나 차로는 녹차만 준비되어 있어요. 어떡해요? 손님 혹시 감기에 걸리신 건가요? 하며 영어로 이야기했어요. 사실 한 번에 알아듣진 못했어요. 그의 영어 발음은 좀 독특해서 3번 만에 전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었죠. 사실 저는 일본어를 아주 잘했는데 아프니까 만사가 귀찮고 한마디도 더 안 하고 싶더라고요. 열이 나니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어요. 원하던 따뜻한 차 종류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연신 아파서 어떻게 하냐며 걱정된다고 계속 말해주는 친절한 일본 직원분들 덕에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객실로 돌아갔고 동료는 심한 저의 상태를 보고서 오늘 회의는 본인만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기업 미팅이었기 때문에 동료 혼자 가도 되는 건이었어요. 물론 둘이 가는 게 더 좋지만 이 상태로 미팅에 들어갔다간 저를 신경 쓰느라 오히려 회의에 집중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상관에게 보고했고 그렇게 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 동료 3명과 저까지 총 4명이 이곳으로 왔지만 그날 일정은 저 빼고 제 동료들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추운지 온몸이 떨렸어요. 전통 가옥이라 예전에 지은 건물이라 그런지 마치 그냥 바람만 막아주는 텐트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덜덜 떨리는 객실에서 저는 계속해서 몸살이 심해져만 갔어요. 우유 한 잔을 마셨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약을 한 알 더 먹으려고 타이레놀을 봤는데 오전에 먹은 약이 다였습니다. 큰일 났다 싶었어요.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약을 사러 나가야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곧 또 떠나야 하는데 주요한 미팅이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주섬주섬 한 겹 두 겹 외투를 껴입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죽겠는데 고장난 상태라 걸어 내려가고 걸어 올라와야 했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나마 저층 가옥이라 다행이었죠.
어지러움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아주 천천히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휘청하며 쓰러질 뻔했어요. 그 정도로 머리가 어지러웠으니까요. 저는 더 천천히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층에 거의 다 도착해 갈 무렵 어디에선가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의 아니게 여쭤보세요. 뜯는 꼴이 되었는데요. 아, 진짜 조심해. 언제 나간다고. 왜 이렇게 오래 머무는 거야? 왜 하필 우리 호텔로 온 거야? 바이러스 덩어리가 우리한테라도 옮기면 어떻게 해?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이라도 생기면라며 두 사람이 대화를 오가며 나누고 있었죠. 그들이 말하는 주제가 좀 이상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더니 세상에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이러스 덩어리는 저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죠. 비웃듯 웃으며 아, 오늘은 제발 늦게 와라 그랬음 좋겠다라고 깔깔거리며 이야기하는 걸 보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의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앞뒤 다른 행동에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대화하는 걸 듣게 됐어요. 엿들으면 안 되긴 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었어요. 가만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우리가 아까 다 나간 줄 아는 것 같더군요. 왜냐면 아까 동료들은 나갔으니 저도 함께 갔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호텔의 직원들은 신나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희가 나라 소속이라는 것에 대해 일본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부탁들 받아서 잘해줬다는 것도 그들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냥 일본 사람들 자체가 누구나 이렇게 친절한 줄만 알았는데 그들의 속내가 밝혀지고 나니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들과 얼굴을 보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 남은 계단들을 일부러 더 조용히 소리 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저를 발견하고 제가 내려온 걸 눈치챈 수다 떨던 직원들은 대화를 멈춘 채 저에게 후다닥 달려오며 이렇게 아픈데 걱정되게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걱정했어요 라며 방금 대화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과 태도로 저를 반겼습니다. 그 목소리는 방금까지 저를 바이러스 덩어리라 욕하던 바로 그 목소리와 같은 사람이 분명했는데 저에게 대하는 방식만 달라진 것이었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다른 얼굴을 가졌는지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약 덕분에 진통제를 먹으며 오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는 게 느껴졌죠. 내일은 한국으로 가야 하는 일정이라 더 안 좋아지지 않도록. 그 나라로는 약을 먹고 푹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약을 먹고 충분히 쉬어서 불과 어제보다는 나았지만 제대로 몸살이 왔는지 평소와 비슷한 컨디션으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속상했죠. 저도 아프고 싶지 않은데 생각해보면 건강은 날씨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인 점과 그 무서움을 알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원래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후회하곤 하는 점이 말이에요. 제가 딱 그랬죠. 그러다 보니 정말 평소에 건강관리를 더 잘해야겠다. 교훈을 얻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추위는 무조건 철저하게 대비해 추위 때문에 생기는 인명사고는 더 이상 없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한국으로 도착해서 공항 내부를 꼭 구경해 보라던 친구의 추천을 받았지만 그럴 정도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린 바로 숙소부터 가보자고 했어요. 오늘은 자유롭게 보내고 내일 한국 업체 관계자들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일정이라 내일은 무조건 컨디션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한국에 머무를 숙소로 향했습니다. 한국 숙소도 역시 한국 전통식 한옥 구조의 한국 전통. 난방 방법인 온도를 사용한 객실을 사용해 볼 수 있게 가장 유명하다는 한옥 호텔로 예약했죠.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나 기다리고 제 동료들이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때 제 기침이 한 번 시작되니 좀처럼 멈출 생각을 안 했고 약 5회 정도 연속으로 기침을 했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치가 보이긴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바이러스나 위생에 대해 워낙 예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여기는 호텔이다 보니 다중이용시설이라 더 조심을 하겠다 싶었죠.
저도 기침을 멈춰보려 했는데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기침을 멈추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정신없이 기침을 하고 정신을 차렸는데 한국인 직원들은 저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한국의 직원들은 제 기침을 보며 깜짝 놀랐다는 얼굴로 저를 멀뚱멀뚱 보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호출하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려온 해당 호텔의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프론트로 내려왔고 그들은 뭔가 쑥덕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말이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결코 좋은 말은 아니겠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앞에 있는데 면전에다 두고 저렇게 흉을 보다니. 짜증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까닭은 아마도 제 기침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때 한 직원이 혹시 감기에 걸린 거예요? 라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대답을 못한 채 머뭇거렸더니 이번엔 아까 그 대표로 보이는 할머니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듯 저를 가리키더니 직원들과 또 무어라 상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해도 너무한다 싶으면서 그 순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싫었습니다. 일본은 적어도 받아는 준 다음에 우리가 없을 때 욕을 하든지 했는데 한국은 사람을 앞에다 세우고 자기들끼리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예약금까지 다 지불했는데도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똑같은 아시아라 그런가 우리를 마치 바이러스 덩어리로 취급하는 이곳에 머물기 싫어. 저는 동료들에게 다른 곳을 알아보자고 말했어요. 가뜩이나 몸도 아픈데 계속 이런 취급을 받으니 정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대표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가고 직원들만 남아 저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양해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지금 감기에 심하게 걸리신 것 같은데 저는 올 것이 왔다 싶었고 그래 거절할 거면 빨리 해라 싶었죠. 침대방이 아니라 온돌방으로 그냥 업그레이드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 직원들이 말한 객실은 우리가 예약했던 침대 객실보다 뷰도 좋고 방 크기도 더 넓어 우리가 애초에 예약한 객실보다 더 비싸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이유도 없이 바꿔준다는 건지 그들의 행동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며 의심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분이 저에게는 침대보다 온돌이 괜찮을 것 같다며 안내를 시작했죠. 우리는 각자 쭉 이어지는 개인당 한 객실을 배정받았죠. 안내를 따라가면서도 완전 구린 객실이거나 사람이 죽었거나 뭔가 사고가 났던 객실이라 우리에게 호의인 것처럼 주는 것 아닐까 끝까지 의심하며 계속 물었죠. 왜 굳이 이 방으로 해주냐 물었지만 직원은 하룻밤 묵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침대가 아니어서 불편하면 이불 세트를 더 가져다 줄게요 라고 안내해줬죠. 문을 열고 객실 안에 들어가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전혀 이상한 방이 아니었어요. 저의 우려가 괜한 걱정이었고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걸 객실을 들어가니 바로 알 수 있었죠. 마치 방 안은 여름 같았어요. 반팔로 갈아입었는데도 춥지 않았죠. 그리고 맨발로 딛는 뜨끈뜨끈한 방바닥은 정말 생소하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베를린은 가정집안에서 외부에서 신었던 신발을 그대로 벗지 않고 착용하고 집안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정 공간에 들어갈 때는 벗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개로 이처럼 맨발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예요. 신발을 벗는 집에서도 주로 양말이나 슬리퍼를 신고 지내는 게 일반적이라 이렇게 맨살로 바닥에 닿는 건 샤워할 때 말고는 경험할 일이 없거든요. 저는 짐도 안 풀고 우선 누웠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경험해보는 온돌은 그간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따뜻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몸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아서 한번 누우니까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때 갑자기 숙소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까 그 호텔 사장님이 우리 앞에 서 있었어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사장님은 설마 목도 아프냐고 번역기를 사용해 묻더군요. 저는 짜증나서 네라고 짧게 대답했고 사장님은 제 대답을 듣고 그냥 휙 뒤돌아 가버렸어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와 몸을 쉬려는데 또 방문한 소리가 났죠.
몸을 뒹굴거리려는데 또 방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갔더니 이번에는 아까 저희 객실로 안내해준 직원이었어요. 저는 좀 쉬고 싶은데 왜 자꾸 그러시죠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게 됐어요. 그러자 그 직원은 한 음료를 건네며 이건 도라지 배즙이라는 건데 한국 전통 음료예요. 감기나 인후통에 정말 좋아요라고 했죠. 저는 왜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는 거냐. 저희가 정부 직원이라 그런 거냐라고 하니까 정부 직원이요 어느 나라요라며 황당해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일본은 회사에서 예약해준 거라 우리를 알 수 있었지만 한국은 동료가 개인적으로 예약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알 수 없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직원은 이어서 이 방도 이 음료수도 사장님이 시키신 대로 할 뿐인데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아까 프론트에서의 의문을 가졌던 것들이 풀렸고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게만 보였던 사장님이 사실은 우리 이야기를 한 게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기 위해 서로 논의를 나눈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들의 친절을 받고 달콤한 즙을 마신 다음 저는 땀을 아주 뻘뻘 흘리며 잠들었어요. 중간중간에 기침을 하기도 했지만 워낙 푹 자느라 일어나기도 힘들었죠. 후끈거리는 바닥의 열기는 정말 모든 것이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추리고 있던 몸을 녹여주고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잤는지 자고 일어났는데 한결 몸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땀으로 살까지 빠진 듯 했으니까요. 저는 가뿐해진 몸으로 오늘 미팅에 참석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외출하면서 만난 프론트 직원들에게는 고맙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객실을 침대 타입으로 바꾸겠느냐 물었죠. 우리 셋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혀 아니라고 했죠. 저만 아니라 동료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듯 보였어요. 우리는 가뿐한 몸을 이끌고 미팅 장소로 향했고 주요 업체들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미팅이 서둘러 진행되었습니다. 온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력해서 보고 있는 대안이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세계에서 최고로 꼽히는 난방 기술로 온돌을 꼽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얼마나 좋은 기술인지는 체득했지만 여전히 기술력이나 설치, 보안 같은 기술력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바닥 난방 기술인 온돌은 이미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돌에 대한 장점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하지 못하는 집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온돌에 대한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해야 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에서 전해오는 고유의 방식이자 한국의 문화를 만든 가장 큰 시초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온돌이라는 건 한국에서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철기시대 때부터로 추정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약 20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것인데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구나 싶었죠. 온돌은 무형문화재에 등록되기도 했다고 했죠. 지금은 온돌의 기능을 하는 보일러라는 걸 사용합니다. 온돌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접목한 것인데요. 따뜻한 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온돌이 방식은 굉장히 과학적이었습니다. 돌을 깔고 아궁 이에 불을 지쳐서 돌을 달구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이 방법은 집 전체에 골고루 열을 전달하게 하고 공간 전체를 고루 덮여주기 때문에 습기도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재에도 비교적 안전하죠. 한번 뜨거워지면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한국의 좌식 문화가 발달되는 시초가 됐다고 했습니다. 서양권에서는 라디에이터 같은 난방기를 자주 사용하는데 화재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계를 끄게 되면 순식간에 온기가 식어 날아가 버리고 추워집니다. 또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도 있어서 최근 환경보호를 위한 흐름에도 해를 끼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온돌은 친환경적이면서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온돌에서 시작된 현재의 기술은 꾸준하게 개발되어 온수 파이프를 묻어 바닥을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전통 방식을 현대 기술에 맞춰 개량한 온돌 패널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 5만 개 이상을 수출했다는 걸 알았죠. 복합 신소재로 만든 이 제품은 한국의 카이스트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맥반석과 천연 광물을 원재료로 해서 탄소 복합 신소재로 만들어져 환경적이기까지 했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보일러 제조사에서는 대용량 온수 공급이 가능하였었기에 딱 우리가 찾고 있던 많은 부분에서 딱 맞았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에 대해 접목하고 다각화해 나갈 수 있을지 결론을 도출해 나갔습니다. 저희도 이런 업체가 있지만 최근 한국처럼 아파트 형식의 주거 공간 형태가 등장하는데 수도에 계속 문제가 생겨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일러를 설치하면 될 거예요. 독일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제품이 있지만 설치비와는 별도로 제품 가격이 개당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 제품은 훨씬 우수한 성능의 200만 원의 가격에 설치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한국의 제품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을 확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술 가격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한국의 제품으로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 보고를 했습니다. 상사는 엄청 좋아했어요. 한국의 제품은 특히나 경제적이라는 면에서 큰 칭찬을 받았는데요. 한국의 제품은 제품 가격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국의 타사들에 비해 제품 퀄리티는 월등하게 탁월하고 우수한 열전도율과 축결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죠. 게다가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독일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었어요. 보일러 설비 자체가 설치하는 게 까다로운 공사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비교적 설치가 간편하기에 많은 부분에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게다가 제품을 설치 후 열교환기는 10년 품질 보증은 5년까지 해주면서 제품을 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매 후 사후 관리에도 노력을 해준다는 신뢰성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미리 휴대폰 앱으로 보일러와 연동하여 미리 킬 수도 있고 안 끄고 밖에 나갔을 때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집의 보일러를 터치로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능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편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잘 내는지 신기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은 보일러라는 시설이나 이런 편리한 서비스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 누린다는 게 부럽기도 했죠. 실제로 일본 기술을 살펴보면서 회의 때 보일러와 비슷한 난방 기술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유사한 기술이 있었지만 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 해온 것이었고 보통 보일러의 용도가 일본에서는 화장실에 그냥 물을 데울 때 사용합니다. 난방은 코타츠 같은 것들로 이루어지죠.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본은 잦은 지진 때문에 바닥에 난방 설치를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설치 비용의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바닥에 보일러가 깔려있는 집은 아주 고가의 주택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의 보일러에 대해 물을 때 한국은 자신들보다 못 사는 나라라 집에 코타치도 없고 그래서 방바닥에서 생활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었죠. 근데 한국에 와서야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모두 바닥에 난방이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코타치가 없어도 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본은 난로 같은 전열 기구를 몇 개씩 사용하곤 하는데 화재에도 취약한 건물에서 그렇게 사용하니 불안해 보였어요. 게다가 난로를 튼 데만 따뜻하기 때문에 집에서 오가며 활동을 하기엔 공간마다 온기의 차이가 심했죠. 온도를 알면 알수록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았어요. 완벽에 가까웠죠. 저희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장 먼저 지난 겨울에 큰 피해를 입은 가정 중에 신청을 받아 시범으로 보일러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부터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맨발로 깨끗하고 따뜻한 바닥을 걸었던 걸 경험했는데 다시 독일로 돌아와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니 발가락도 시리고 집이라는 공간인데도 뭔가 제대로 쉬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시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죠. 한 번에 하기엔 결코 싼 가격은 아니지만 앞으로 난방비가 들 것을 대체하는 것이기에 먼 미래까지 따지면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너도 제 동료들도 다 한국식 바닥 난방을 하고 싶어 매료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지원하는 가정들이 떨떠름해 보였습니다. 저는 왜 그런 건지 물어야 했죠. 또 민원을 받을 순 없으니까 이들은 사실 이걸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후기를 보니 잔고장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는 설치비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고 걱정했죠. 게다가 솔직히 처음 겪어보는 맨발로
바닥을 디딜 수 있는 한국의 바닥 시스템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치 그 한국의 호텔 직원처럼 하루만 이용해 보면 알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회사에서 함께 와준 설치팀은 정말 친절하고 빠르게 주민들의 집 시공을 해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날씨에 조바심이 들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온 직원분들은 그냥 설치만 하는 게 그들의 업무인데도 혼자 사시는 고령. 노인들에게 형광등을 갈아주거나 짐을 옮겨주는 등 다양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모든 시범 과정이 시공이 끝날 때쯤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하지 못한 추위가 또 덮쳤어요. 저희는 지역 조사차 시범 동네를 방문했고 거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단 한 번도 춥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안에서 맨발에 반팔 차림을 하고 계셨죠. 독일은 겨울에도 가디건이나 털 실내화는 기본이거든요.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만족도 10점 만점보다 더 주고 싶은데 더 큰 점수는 없냐는 의견이 나왔을 정도였어요. 더 나아가 1차 시범으로 뽑히지 못했던 가정들은 너도 나도 이 설치를 신청하고 싶다며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여 한국 기업과 협약을 통해 계속해서 설치 과정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한국팀에서 빠르게 설치를 진행해주고 계시고 있죠.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어려워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는 많은 불편을 진심을 다해 해소해주고 있어요. 친절을 베풀면서 말이죠. 한국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친절한가요? 엄동설한 같은 날씨에 한국 사람들 덕분에 마음도 몸도 얼지 않고 이 겨울 가장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